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된 1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 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 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법정 밖에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을 연호하는 보수단체가 몰려들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진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어질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처럼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는데요. 다만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허위 신고, 주식 보유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딸의 경력 위조를 조 전 장관도 모두 알고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판단도 정 전 교수 판결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학사 입시 부정 역시 죄가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하거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딸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냈던 여러 경력도 모두 허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전 교수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딸이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도 부정수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준 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물어야 하고 도로 토해내라며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게 직무 관련 대가를 바라고 준 것 같진 않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예했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온 혐의부터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에 이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하겠다며 사모펀드 의혹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합니다. 1심 선고를 20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배웅을 받고 차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든 뒤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횟수로만 5년째 재판을 받아왔다며 오늘 뗀 조 전 장관은 1분 40초 동안 준비해온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꺼낸 단어는 사모펀드와 십자포화였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만 자신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아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별거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수면 위에 오른 사모펀드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논란은 부동산 위장 거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번졌고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이 윤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일부 혐의이긴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장내 매수 등으로 지난해 1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여전한 불신과 함께 항소 입장도 즉각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늘의 조국이 미래의 이재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잣대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필 규정이란 말조차 아깝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며 민주당 장애 집회를 두고 조국이 이재명으로 촛불이 파란 목도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팩트에 기해서 주장을 하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하에 수사의 공정한 잣대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제2의 조국 집회라는 여당 맹폭에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규탄,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거센 대여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천공이 수사하면 안 된답니까?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던 조국 사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민주당 장외투쟁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냉랭한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의 북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을 성사한 목적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와 나눈 통화만 4번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됐고, 이를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최소 50만 달러를 북측 인사들에게 더 줬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김 전 회장이 소통 창구로 지목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적 없으며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경기도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메모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단 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쌍방울의 계열사 인수 축하 자리에서 이 대표와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A 변호사도 그 자리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이 결집하는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야권을 겨눈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진 뒤 집회 마지막엔 이 대표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열기로 한 주말 장외 집회에 대해 압도적 일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 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회의에서 장외 투쟁은 소수당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라며 다수당이 국회를 버리고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을 벌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대규모 집회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서고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어떨까요?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자며 민주당은 결국 국회 밖으로 나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 촉구를 앞세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대응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야당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주경 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이른바 장외투쟁, 원내정당이 국회를 벗어나 농성이나 집회, 서명운동 등을 하는 겁니다. 주로 야당이 의회 활동에서 벽에 부딪힐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인데 뚜렷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장외로 나갔습니다. 지난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삭발의 단식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주말엔 집회를 열어 지지세를 과시했지만 무엇 하나 돌파해내지 못했고 21대 총선 참패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라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습니다. 결산국회까지 거부하면서 강경투쟁을 벌였지만 민심을 돌리지 못한 채 100하루 만에 원내로 돌아왔습니다. 정국이 이런 투쟁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좀 더 전선을 확대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문제 삼아 농성을 벌이며 정부 여당과 대치했습니다. 역사적 결과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야권은 일제히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의 전폭적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거리로 향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당 시선은 싸늘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재명 방탄이란 겁니다. 방탄과 장외 투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광장은 국민의 것이지 범죄 혐의자의 것이 아닙니다.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당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당내 비주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예. 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이런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국회 아닌 곳에 대대적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공감하는 여론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인지를 놓고는 의문이라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의 유불리 계산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윤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100% 윤심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부 분열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친윤계 공세에는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은 윤심 공방이 당과 정부의 신뢰를 깎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과 가까웠던 일부 후보들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전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이런 활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활동을 아예 금지한다는 의견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 29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8일 집권여당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무리 뒤 첫 주말 행보로 수도권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정통 보수 대표론으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오늘 경기 고양시와 서울 강서구 등을 다니며 당원 교육과 신년 인사회를 통해 수도권 총선 승리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양측이 이른바 윤심 공방으로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자격심사를 거쳐 컷오프 진출자를 가립니다. 이어 책임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본선 진출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8년 만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불거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씨 지시로 실시돼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는 정부가 정해놨지만 운영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논란이 커졌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적자를 중앙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과 함께 65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 조절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노인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인 권력과 안보입니다. 부제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역술인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과 한남동 관저 답사에 동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부 전 대변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4명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현직 기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의혹을 책으로 발간했고 두 매체 기자들이 추가 확인도 없이 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국민이 목도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 제기는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막음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며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민주당이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대받아쳤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물론 언론인까지 고발하는 등 대통령실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천공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1호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관련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집무실에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와 이후 건설을 주도했던 기업인들 10여 명을 초청해 90분간 과거 현장 경험 등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UAE에서 우리가 300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러분이 형제국인 UAE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이틀 만에 또다시 출격시켰습니다.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서해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연합 공중훈련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 F-35A와 미국 측의 F-22, F-35B 등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연합훈련이 한미 공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현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5세대 전투기들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어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선제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는 지난 1일에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진행한 두 차례 훈련 모두 서해에서 실시한 게 이례적인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강화하는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새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남북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북한의 건군절과 김정일 생일 등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데다 3월부터는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을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새해 첫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빼곤 한 달 넘게 별다른 도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석 달간은 긴장의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8일 75주년 건군절과 16일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각종 도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월부터 4월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돼 있습니다. 훈련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의 최정예 전략자선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Deployed fifth generation aircraft,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여기에 맞서 북한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4월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궁극적으로는 ICBM 전술핵 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SLBM 발사의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탄도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 올해에도 강화된 한미일 동맹에 맞선 북중러 연합으로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이 오는 8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야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위성 업체의 사진 등을 통해 동원된 인원들이 28, 75군 등을 형상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군도 북한의 열병식이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 영공을 비행한 정찰 풍선은 민간 기상관측용으로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젯밤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비행정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풍의 영향을 받아 자체 조종 능력이 제한돼 비행정이 예정된 항로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침범을 이유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관계부처 의회와 논의한 결과 중국 방문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미국 영공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향후 방문 여건이 조성되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탐지된 중국 정찰 풍선이 캐나다 영공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뉴스는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캐나다 상공에서도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미군 북미항공 우주방위 사령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찰 풍선이 캐나다 상공에 머문 시간과 구체적인 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수출 부진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수출하고 또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한파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 물량의 60%는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돼 중국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자제품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45억 달러 넘게 수출하다 지난달엔 20억 달러대로 추락한 겁니다. 중국 수출 물량의 90%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3.4달러에서 지난달에
1.8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일정 정도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졌고 수요 위축과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수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축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미국의 견제 이후 중국이 반도체 자립률을 높여가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8년 15% 미만이던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에는 2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34%를 기록해 지난 4년간 이어오던 40%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이 높은 어떤 수준의 반도체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 밑에 수준의 중저 수준의 어떤 기술 수준의 이제 범용 반도체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먼저 그 내수 이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이제 가팔라요. 4개월 연속 이어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1년 전보다 97% 줄었고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재고 소진이나 이런 과정 등을 거쳐가지고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반면 비메모리를 위탁 생산하는 TSMC는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78%나 늘어 우리 기업들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메모리 편중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엔도르핀 분비를 유도해서 심리적인 상쾌함을 선사하는 특성 때문에 매운 음식이 흔히 불경기에는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는 춥고 국내외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하게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매운 라면들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농심이 가상공간에서 운영한 분식점.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신라면의 3배 정도 매운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캡사이신 농도를 계량화한 스코빌 지수가 6,000에 달하고 고기와 계란 건더기를 늘려 스프를 2배가량 증량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어우, 국물이 그냥 첫 맛부터 너무 맵고요. 근데 맛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저 중간에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이걸 드시는 건 정말 전 비춥니다. 이에 실세라 팔도에선 고기짬뽕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스코빌 지수가 8,200으로 더 높습니다. 땀 범벅이 됐는데요. 정말 맵습니다. 뒷맛이 정말 매운 것 같고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지금 땀을 제가 좀 참기 힘들고요. 불닭볶음면으로 매운 라면 전쟁에 일찍 뛰어든 삼양라면은 미국에선 하바네로 라임, 아시아에선 야끼소바, 중동에선 마살라 맛으로 현지화하며 지난해 식품업계 최초로 4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매운 라면은 스코빌 지수가 15,000, 제일 매운 컵라면은 12,000에 달합니다. 국내외 경기가 안 좋은 데다 강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매운 라면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온도 수용체를 자극하면 몸은 화상 위험을 감지하고 뇌는 고통을 달래줄 엔도르핀을 분비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위염, 위궤양 발생 위험을 높이고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새해 들어서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의 2배에 육박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로 연초에 일자리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실업률도 3.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가 1969년 이후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4% 각각 증가해 지난해 12월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노조가 각종 장부와 서류를 잘 비치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사나 전국 공공노동조합연맹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5일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공문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사회적 위상과 높아진 역할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조법엔 노조가 조합원 명부와 재정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노조회계감사원에 독립성, 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계는 노조의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재정 비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1,000인 이상 모든 노조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자주성 침해이고 노동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은 서류 표시 제출 등 기본적인 요구엔 협조하겠다면서도 노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계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찾을 가능성도 커 자칫 물리적 충돌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은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입춘이면서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영향을 주던 찬 공기가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서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보름 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21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계절이 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춘인데요.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봄꽃인 개나리와 진달래는 예년보다 최대 6일 정도 일찍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맞추기라도 하듯 추위 기세가 누그러들었습니다. 한두 차례 영하권 추위는 있지만 예년 겨울 날씨 수준. 극심한 북극 한파가 재현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3월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봄꽃을 예년보다 일찍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봄꽃 개화 시기는 2월과 3월 기온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2월과 3월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3일에서 6일가량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의 대표적인 전령사 노란 개나리는 평년보다 5일 이른 3월 10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어 광주 3월 15일, 대전 3월 22일, 서울에서는 3월 24일에 개화하겠습니다.
분홍빛 자태를 뽐내는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하루 늦은 3월 11일부터 피기 시작해 3월 24일까지는 남부지방에서, 3월 25일 이후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봄꽃은 보통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만발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말부터 4월 상순까지는 전국에서 노랗고 붉은 화사한 봄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안동의 소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진화를 벌였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근무자 5명은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소각장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에서 하루 최대 2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이제 화재로 인해서 시설이 불타고 해서 쓰레기는 못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 안에 있는 쓰레기도 화재에 불탄 것도 처리를 해야 돼서요. 안동시는 진화가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80%가량은 진화했지만 남은 불길이 절벽과 낭떠러지에 걸쳐 있어서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간신히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줄줄이 깨지고 파손된 승용차와 승합차도 보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영 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그 차선 변경하다가 그 승용차를 추돌했고요. 그 차가 이제 1차로 서 있는 거를 이제 나머지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사고로 5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로 통제가 됐던 설악산 탐방로 일부 구간이 정상 개방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한계령에서 장수대까지 이어지는 서북 능선 구간과 마등령과 비선대를 잇는 공룡 능선 구간 등 2곳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설로 탐방로 3곳이 그동안 통제됐으며 봉정암에서 오세암 구간은 1m 넘게 쌓인 눈으로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사무소 측은 탐방로를 개방했지만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안전 산행을 주문했으며 사고 대처를 위해 반드시 2명 이상 산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복합시설이 포항시와 울릉군에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고등학교, 울릉학생체육관에 300억 원을 들여 지하 대피시설을 마련하도록 도청교육청과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 연일초등학교 등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구룡포초등학교 등에는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에 절반까지 떨어지면서 같은 요일 기준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틀 동안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더 많이 집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감소세로 전환해 전주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틀 연속 31주 만에 최소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들어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1만 4천 명으로 직전 4주에 비해 65% 급증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중국의 방역 통계가 이번 집계에 반영되면서 사망자 규모가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도 해외 유입 차단과 신규 변이 감시, 치료 병상 운영 등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에 재난 문자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통계를 발송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 문자에 대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재난 문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내일은 시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헬로윈 축제 인파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오후 5시까지 3만여 명, 밤 9시에는 6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루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경찰은 참사 3시간 41분 전부터 걸려오기 시작한 신고 전화에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물촌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풍속이라든지 범죄 방지, 범죄 예방에만 대비를 한 거고 인파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밤 10시 15분 참사 발생 직후 골든타임에서의 대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 탓에 이태원역 근처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한 10시경에 1.2km/h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11시경에는 1까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도로를 통해서 구급 차량이나 어떤 비상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재난의 컨트롤 타워들은 현장의 사투를 지원하는데 너무 더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은 그나마 가장 빨랐던 밤 11시 3분이었지만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장관은 11시 20분,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에야 알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인 고장에 그치지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일종의 공백이나 셧다운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일선 구청장과 경찰서장 정도를 구속하는 선에서 책임 규명이 일단락된 상황.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참사 100일 가까이 지나서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족들의 요구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YTN은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을 담은 탐사보고서 공백을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아침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7도, 체감 온도는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낮부터는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겠지만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은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8.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도, 청주가 6도, 부산 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